룸 같은 안락한 승차감과 고급스러움을 갖춘 자동차라 하더라도 시끄럽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일하는 공간과 집에서의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차량 내부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음 하나, 진동과 떨림 하나하나가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많이 신경 쓰이는 요소이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오너들은 자동차 방음 작업을 업체들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엔진을 비롯한 구동기에서 올라오는 소음, 차가 주행함에 따라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풍절음, 그리고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노면 소음이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0만 헤르츠이며 500헤르츠의 기준으로 저주파와 그 이상은 고주파로 나뉩니다. 부밍음과 타이어 공명음, 럼블음의 경우 저주파에 해당되며, 에어컨과 통풍 시트 작동음, 그리고 풍절음은 고주파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 럼블음, 즉 타이어와 아스팔트 노면이 만날 때 생기는 노면 소음이 자동차 승객이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소음인데요. 500헤르츠 이하의 저주파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주 노출되면 스트레스, 피로감을 겪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공황장애를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승객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개선되어야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 제어 기술은 자동차 역사에서 필수적이었고, 그래서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으로는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엔진 소음을 막기 위해 후드 안쪽, 엔진룸과 실내 사이의 격벽에 흡음재와 차음재를 더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를 수동형 소음 제어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에 방문해서 시공을 받는 게 이러한 케이스인데요. 이러한 방식은 자동차의 정숙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부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동시에 차체의 무게를 늘려 자동차의 연비를 낮추게 되는 단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소음 저감 기술이며 능동형 소음 저감 기술이라고 불리는 ANC인데요. 엔진에만 국한되어서 저주파의 소음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ANC를 통해서 자동차의 정숙성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극복하지 못한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소음을 상쇄시키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소음, 즉 노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 그룹이 노면 소음과 반대되는 음파를 만들어 소음을 줄이는 RANC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가속도 센서가 진동의 전달 경로에 위치해서 노면 소음을 유발하는 진동을 취득하고, 그 정보를 DSP로 보내면 진동을 분석해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예측하고 그에 반대되는 위상의 음파를 만들어 소음을 상쇄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소리보다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소리가 공기 중에서 1초에 약 300m를 이동하는데 서스펜션과 차체의 재질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욱 빠릅니다. 자동차 실내 공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면 소음이 승객에게 닿기까지 약 0.009초가 걸리는데, RANC가 진동과 소음을 파악해 제어음을 만드는 데는 불과 0.00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과정이 찰나의 순간만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100년이 넘게 이론으로만 존재했고, 측정과 분석 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기술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 그룹이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전기 자동차의 경우도 파워트레인의 소음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면 소음이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나라도 아닌 몸값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경쟁 독일차 업체가 수백만 원의 할인 혜택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때도, 심지어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을 때도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았죠. 콧대 높은 모습에 뭐가 있긴 있나 보다며 재감낸 분들 많을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할인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일본차가 불티나게 팔렸던 2016, 2017, 2018년에도 일본차 3사의 속은 썩어 있었죠. 2016년 일본차 3사의 평균 부채 비율은 774.1%에 이릅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차입금도 어마어마하죠. 대부분 일본 본사에서 빌린 돈입니다. 결국 빚에 쫓기고 일본 본사의 수익 압박에 쫓겨 하지 못한 할인 행사에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더 씌워 버텨온 셈입니다. 경쟁 수입차들보다 성능이 아주 월등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고스란히 다시 일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할 돈조차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2017년 토요타 코리아는 이익잉여금 315억 원을 모두 일본 본사에 배당으로 넘겼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혼다 코리아가 당기순이익의 절반인 64억 원을 모두 일본 본사로 보냈죠. 국내 다른 기업들처럼 이익 중 일부를 재투자해 사업을 확장하고 그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숫자만 봐서는 일본 기업의 수금 창구와도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리하자면 마냥 도도한 것만 같던 일본차 업체의 가면 뒤에는 이렇게 일그러진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과정에서 터져나온 반대 주장처럼 구매와 소비는 개인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국적을 제거하고 보더라도